저랑 내기하실래요, 할아버지? 틀리면 다시는 안 올게요. 한류그룹 본사 회장실. 낡은 교복을 입은 13살 소녀가 거대한 금고 앞에 섰습니다. 75세 장인호 회장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어요. 내기? 무슨 내기? 제가 할아버지 금고 암호를 맞출 수 있어요. 5개의 꽃그림 순서요. 순간 회장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금고 암호는 세상에 자기 혼자만 아는 비밀이었거든요. 맞추면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틀리면 다시는 안 올게요. 소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대체 이 아이는 누구이며 정말 암호를 맞출 수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고시원. 복도에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좁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삐걱. 낡은 경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깨셨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 박미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리려고 애를 썼어요. 루게릭병은 그렇게 조금씩 엄마의 몸을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연아. 어눌한 목소리였습니다. 혀가 굳어가고 있었어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보다 말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제가 씻겨드릴게요. 서연은 작은 세면대에 물을 받았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졌어요.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온수는 한 달 전에 끊겼거든요. 요금을 못 냈어요. 수건을 적셔서 엄마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았어요. 서연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서연은 억지로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예전엔 이러지 않았습니다. 7년 전만 해도 엄마는 건강했어요. 한류그룹 장인호 회장의 며느리로 넓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서연은 그때 겨우 6살이었지만 기억나요. 따뜻한 거실, 부드러운 소파, 엄마가 웃으며 자기를 안아주던 모습. 하지만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기밀 유출범. 그 한마디로 엄마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았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150억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안 그랬습니다. 서연은 알아요.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는 안 그랬어요, 할아버지. 6살 서연이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있어. 내 엄마 계좌로 돈이 들어갔단다.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엄마를 보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스트레스로 루게릭병이 왔어요. 처음엔 손이 떨리더니 이제는 걷지도 못하고 말도 어려워졌습니다. 병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렇게 못난 엄마라서. 아니에요, 엄마. 서연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엄마는 안 그랬잖아요. 나쁜 건 엄마를 모함한 사람이에요. 창밖으로 겨울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희미한 햇살이 좁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서연은 엄마를 휠체어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병원 가야죠, 엄마. 약 타러요. 하지만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습니다. 병원비는 3만 원이었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든 해야 해. 엄마를 살려야 해. 명현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엄마 휠체어를 밀며 진료실로 향했어요.
엄마는 가방에서 약병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서연이 손을 뻗었지만 늦었습니다. 약병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콩! 하얀 알약들이 복도 바닥에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송! 엄마의 어눌한 사과가 들렸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무릎을 꿇고 약을 주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참았어요. 접수 창구에 섰습니다. 박미선 환자분이시죠? 미납 금액이 87만 원입니다. 간호사가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오늘은 3만 원만 있는데요. 미납 정리하셔야 진료 가능합니다. 제발이요. 엄마가 약이 떨어졌어요. 규정입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빨리 좀 비켜요. 서연은 휠체어를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원 밖 벤치,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서연은 엄마한테 자기 목도리를 둘러드렸습니다. 핸드폰으로 한류그룹을 검색했어요. 한류그룹, 올해 매출 5천억 돌파. 화면 속 할아버지는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 서연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안 그랬어요. 6살 서연이 울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있단다. 내 엄마 계좌로 150억이 들어갔어. 하지만 엄마는 안 그랬어요. 서연은 알아요.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서연은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잘못 아니잖아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엄마의 병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루게릭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온몸을 마비시키는 병이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해요. 치료를 받아야 해요. 서연은 할아버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가 직접 가야겠어. 엄마가 무죄라는 걸 증명해야 해.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한테 있잖아. 그날 본 것들. 6살 때 할아버지 회장실에서 본 금고. 할머니 방에서 몰래 본 수첩. 할 수 있어. 서연은 엄마를 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엄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 속에서 서연의 눈빛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학교에 가는 척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조심해. 엄마의 어눌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서연은 고시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학교 방향이 아니라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3번 갈아탔습니다. 한류그룹 본사. 거대한 유리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입구에 금색 글씨로 새겨진 회사 이름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주춤거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약병을 떨어뜨리던 모습.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서연은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너무 넓었어요. 천장이 어찌나 높은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거렸고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어요. 꼬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만나러 왔어요. 할아버지? 누가? 장인호 회장님이요. 경비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장님? 애가 거짓말을 하네. 빨리 나가. 정말이에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여자가 내렸어요. 비서실장 배지를 단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해가 회장님 만나러 왔대요. 비서실장은 서연을 봤습니다. 낡은 교복, 구멍난 운동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넌 누구니? 이서연이에요. 회장님, 손녀예요.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서연? 7년 전 쫓겨난 박미선의 딸.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제발 회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연을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45층.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서연은 벽에 기대숨을 골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날 알아볼까? 거절하시면 어쩌지? 불안했습니다. 띵동. 문이 열렸어요. 긴 복도 끝에 회장실 문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놓고 하려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서연아,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서연은 눈을 뜨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갑고 무거운 금속 느낌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넓은 회장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리고 큰 책상 뒤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서연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만에 부르는 손녀 이름이었어요. 서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할아버지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얘기를 꺼내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서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내기하실래요? 제가 금고 암호를 맞출 수 있어요. 할아버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금고는 세상에 자기만 아는 비밀이었거든요. 맞추면 엄마를 도와달라고, 틀리면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6살이 본 걸 7년 후에 기억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벽에 풍경화가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뒤에 은색 금고가 나타났어요. 금고 문에는 5개의 꽃그림 패널이 있었습니다. 장미, 백합, 국화, 해바라기, 수선화. 서연은 금고 앞에 섰습니다. 작은 몸이 거대한 금고 앞에서 더 작아 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7년 전 그날로 돌아갔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였어요. 할머니는 정원에서 서연의 손을 잡고 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봄에는 수선화가 제일 먼저 핀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라고요. 그 다음은 장미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처음 선물한 꽃이었대요. 할머니 얼굴이 환하게 빛났던 기억이 났습니다. 백합은 며느리, 그러니까 서연 엄마의 결혼식 때 쓰였던 꽃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날을 참 행복해 하셨습니다. 여름에는 해바라기가 환하게 웃었고, 가을에는 국화가 고운 자태를 뽐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 회장실에서 할아버지는 금고를 보여주셨습니다. 수선화부터 국화까지, 봄부터 가을까지 할머니가 사랑했던 꽃들의 순서로 암호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이건 할머니와의 추억이란다. 할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비밀이지. 할아버지 목소리는 그때 참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첫 번째 패널을 눌렀어요. 수선화, 딸깍. 두 번째 장미, 딸깍. 할아버지는 뒤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세 번째 백합, 딸깍. 네 번째 해바라기, 딸깍. 서연의 손이 마지막 패널로 갔습니다. 마지막 꽃 국화, 딸깍.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찰칵.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너무 긴장했고, 너무 무서웠고, 너무 떨렸는데 해냈어요. 할아버지는 벽에 기댔습니다. 70년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놀란 적이 없었어요. 6살 손녀가 7년 동안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니. 할머니와의 추억을, 자기와의 약속을 이렇게 소중히 기억하고 있었다니. 할아버지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서연아.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서연은 할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7년 동안 그리웠던 할아버지 품이었어요. 회장실 창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던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정말로 엄마가 무죄라는 걸 증명할 수 있냐고요. 서연은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6살 때 봤던 것들을 적어둔 공책이었어요. 새할머니 유진아의 방에서 몰래 본 것들이었습니다. 공책에는 날짜들이 적혀 있었어요. 2018년 3월 12일, 6월 5일, 9월 18일, 11월 23일, 그리고 12자리 계좌번호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전화하면서 조용히 읽던 숫자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비서실장은 계좌번호를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기록을 확인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비서실장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계좌 주인은 유진수, 유진아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입금 내역이 나왔어요. 2018년 3월 12일에 40억, 6월 5일에 40억, 9월 18일에 35억, 11월 23일에 35억, 총 150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날짜였어요. 회사 기밀 문서가 유출됐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루도 틀리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큰 배신은 처음이었어요. 아내라고 믿었던 사람이, 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자기를 속였다니.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아가 들어왔어요. 오늘도 화려한 명품 옷차림이었습니다. 손목에 금팔찌가 반짝거렸어요. 저녁 약속 시간이라고 말하다가 서연을 보고 멈췄습니다. 유진아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외삼촌 계좌에 들어간 150억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요. 유진아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연의 공책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비서실장이 조회한 자료도 함께요. 날짜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기밀 유출 날짜와요. 유진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입술을 떨었어요. 그 애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6살 애가 뭘 알겠냐고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라고요. 그 150억이 어디서 온 돈인지요.
유진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서연은 구석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7년 동안 엄마가 받았던 누명, 도둑이라고,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세월. 이제 진짜 범인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유진아는 서연을 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6살짜리가 본 것들이 7년이 지나서 자기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려는 참이었어요. 유진아는 그제야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화려했던 명품 옷도 반짝이던 금팔찌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회장실에 붉은 노을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7년 동안 어둠 속에 숨어있던 진실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고시원이 있는 방향을 보았어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제 다 끝나가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눌렀어요. 긴 싸움이 이제 막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였어요. 유진아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형사 2명이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유진아는 그들을 보고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사한 자료들을 건넸어요. 은행 거래 내역, 기밀 유출 기록, 날짜 대조표. 형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유진아에게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유진아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화려했던 명품 옷이 이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침묵만 흘렀습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직원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회장 부인이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7년 동안 엄마를 괴롭혔던 사람, 누명을 씌웠던 사람, 이제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한류그룹 회장 부인 150억 기밀거래 혐의로 구속. 7년 전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운 충격적 범행. 외삼촌과 공모, 경쟁사의 기밀 판매.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날 오후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연과 함께였어요.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벽지가 벗겨진 복도를 지나 작은 방 앞에 섰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박미선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서연이 오는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문 앞에 장인호 회장이 서 있었거든요. 회장님. 어눌한 목소리였습니다. 루게릭병으로 말이 더 어려워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평 남짓한 좁은 방이었어요. 며느리가 7년 동안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박미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꿇어야 했어요. 미선 씨, 미안하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동안 억울하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박미선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가 증명해줬잖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봤어요. 7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병으로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병원에 가시죠. 제가 최고의 병원에 모시겠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오. 서연은 엄마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7년 만에 다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차갑기만 했던 고시원 방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형사들은 증거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충분했습니다. 유진아는 경찰과 함께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어요. 다음 날 모든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한류그룹 회장 부인 150억 기밀거래 혐의 구속.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연과 함께였어요. 좁은 계단을 올라가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박미선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고 멈췄습니다. 장인호 회장이 서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평 남짓한 좁은 방. 며느리가 7년 동안 살았던 곳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박미선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미안하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병원에 가시죠. 제가 최고의 병원에 모시겠소. 그날부터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최고 권위자가 투입됐어요. 루게릭병은 완치가 어렵지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 곁을 지켰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한류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수선화가 제일 먼저 피었어요. 그 다음 장미, 백합. 박미선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휠체어에서는 벗어났어요. 서연이 옆에서 엄마 팔을 잡아드렸습니다. 엄마, 천천히요. 박미선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말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함께 걸었습니다. 박미선은 한류그룹 고문으로 복귀했어요. 7년 만에 돌아온 자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서연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고맙구나. 할아버지는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14살이 된 서연은 예전보다 키도 크고 씩씩해졌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가장 순수한 눈에만 보이는 법입니다. 어른들은 복잡한 증거와 이해관계에 휘말려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곤 하지요. 하지만 13살 소녀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꽃그림을 외우는 특별한 기억력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특별한 건 엄마를 믿는 마음이었어요. 서연이의 용기가 한 가족을 구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7년을 고통 속에 살았던 엄마를 구했고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후회할 뻔했던 할아버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에게 깨닫게 해주었지요. 가장 소중한 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가족이라는 것을요. 지금도 한류그룹 정원에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할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서연이 다시 찾은 행복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으로 힘을 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이제 회장님도 없고 대표 자리는 내 거야.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려고 나를 출장 보낸 거였어? 공항으로 향하던 서도윤은 손에 쥔 탑승권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갑과 보안카드를 집에 두고 나온 겁니다. 택시는 다시 집으로 방향을 틀었고 조용한 현관문을 열던 순간 낯선 남자 구두 한 켤레가 도윤의 발끝을 막았습니다. 거실엔 샴페인 잔 2개, 그리고 서재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이제 회장님도 없고 대표 자리는 내 거야. 도윤은 그 자리에서 결혼 22년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발끝부터 얼음이 차오르는 느낌이었죠. 서재 문틈 사이로 보인 건 아내 한세린과 회사 전략기획 임원 윤가람의 그림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고 세린은 도윤이 늘 앉던 소파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출장만 떠나면 돼. 그 사람은 늘 믿잖아. 젊을 땐 똑똑했어도 요즘은 애들 챙기느라 아무것도 모르지. 도윤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는 평생 가정이 먼저라 믿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정훈 회장이 연로해지자 도윤은 회사에서 물러나 아이들과 집안을 지켰습니다. 남자가 집에 있어도 된다는 말 뒤엔 자존심을 꾹 눌러 삼킨 날들이 쌓여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시간들이 조롱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대표 결의만 밀어붙이면 끝이야. 서류는 내가 처리할게. 가람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고 세리는 웃었습니다. 도윤은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들어가서 소리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반대로 그냥 나가면 그들은 진짜로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모든 걸 빼앗을 겁니다. 도윤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죠. 현관 밖으로 나온 순간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바보였나? 하지만 그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도윤아, 사람은 말이 아니라 움직임을 봐라. 그날 밤 도윤은 모텔도 호텔도 가지 못했습니다. 낯선 침대에 눕는 순간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오래 비워둔 아버지의 서재로 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고 낡은 탁자 위엔 아직도 아버지가 쓰던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펜을 쥐었다가 내려놓고 망설이다가 오은별 고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비서실장이었던 사람. 도윤에게는 어른이자 증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문님, 저 지금 너무 이상한 걸 봤습니다. 오은별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게 왔군요. 명예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딱 한 가지를 맡기셨어요. 도윤에게만 주라고. 다음 날 새벽 오은별은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윤 앞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았죠. 가족 신탁 계약서입니다. 의결권 제한 조항도 있고요. 그리고 이 USB는 회장님이 비상키라고 부르셨어요. 도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아버지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린이 의결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려 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정지된다. 특정 조건 발생 시 대표 선임은 기존 이사회가 아닌 신탁관리 절차로 전환한다. 도윤은 울컥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냉정했습니다. 가족을 믿되 회사와 아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미리 길을 만들어둔 사람이었죠. 오은별이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도윤이는 착해서 다 넘겨주려 할 거다. 그 착함이 칼이 되어 꽂힐 수 있다고요.
도윤은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배신당한 상처 위로 아버지의 온기가 얇게 덮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아내를 사람이 아니라 상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다정한 말투, 눈물, 가족을 위해서라는 구호. 그 모든 것이 누군가를 조종하는 도구였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인정이 가장 아팠죠. 도윤은 자신의 오래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IT 감사팀에서 일하며 결제 흐름과 전산 기록을 추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온 뒤 그는 스스로를 뒤처진 남자라 여긴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었구나. 도윤은 결제 로그, 출장비 정산, 해외법인 송금 내역을 떠올리며 연결고리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M&A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 그 돈이 어디로, 어떤 형태로 흘러갔는지. 오은별이 건넨 USB 안에는 회장님 지시로 정리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낯선 회사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엔 날짜와 계좌, 담당자 이름이 조용히 붙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걸 혼자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며느리가 가정을 무너뜨릴까봐 끝까지 혼자 견딘 흔적이었습니다. 도윤은 새벽에 혼자 커피를 타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그러다 문득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 웃음, 아내의 미소, 도윤의 어색한 표정. 그 사진이 한순간에 증거물처럼 보였죠. 도윤은 사진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저 사진 속 아이들 내가 지킬 겁니다. 어른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가 노트북에 첫 메모를 남겼습니다. 감정은 잠시, 기록은 영원. 도윤은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밟는 로비 대리석은 차갑고 번쩍였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더 차가웠습니다. 저분 집에서만 계시던 서도윤 씨 아니야? 대표님 남편이라던데 회사 이름 모르지. 귓가에 꽂히는 말들. 도윤은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내 데스크를 지나 회계팀이 있는 층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예약 없으시면. 도윤은 조용히 명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전 지금 회사 자금 흐름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결제된 서류가 있는지도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단단함이 사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해외법인 담당 실무자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겁에 질려 있었죠. 서 선생님, 사실 저도 이상했습니다. 대표님 지시로 서류를 올렸는데 서 선생님 계정으로 승인된 흔적이 찍혀 있어요. 도윤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서류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 실무자는 주변을 살피고는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결제 시각, IP, 결제 경로. 그리고 마지막 승인자 서도윤. 도윤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배신이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 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도윤이 실무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밤 집에 바로 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 자료 사본 만들어서 따로 보관해 주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실무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회사가 이상해지는 걸 느꼈는데 말하면 제가 잘릴까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른이 무서운 건 당연합니다. 대신 같이 버텨봅시다. 그날 도윤은 알았습니다.
회사에는 아직 양심이 남아있다는 걸.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세린을 마주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따뜻한 차를 내왔고 그 미소가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출장은 언제 출발해? 도윤은 차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물었습니다. 세린아, 내가 출장 가 있는 동안 내 이름으로 서류를 처리할 생각이었어? 세린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찰나가 도윤을 더 차갑게 만들었죠. 무슨 소리야? 당신 또 예민해졌네. 세린은 늘 하던 방식대로 도윤의 감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알게 된 거야. 도윤은 프린트해 온 결제 로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은별이 준 계약서의 일부를 펼쳤습니다. 세린은 한 장, 두 장 넘기다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당신 어디서 이걸? 아버지가 남기셨어. 그 말에 세린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딱딱해졌습니다. 더 이상 가족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도윤은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도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몰랐어. 하지만 오늘 알았어. 내가 끝까지 참아주면 당신은 더 크게 빼앗는다는 걸. 세린은 비웃으며 등을 기대었습니다. 당신 애들 생각은 해? 이혼이니 고소니 그게 애들한테 상처야. 그 순간 도윤의 눈이 젖었습니다. 아이들. 그 단어는 늘 도윤을 멈추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애들 상처는 당신이 이미 냈어. 내가 지금 하는 건 그 상처를 더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한 일이야. 그날 밤 부부는 같은 집에서 각자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문 하나 사이로 사랑이 끝났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조용히. 도윤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오은별 고문이 동행했고 몇몇 임원들은 불안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린은 대표석에 앉아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이런 소란을 왜 만들어요? 회사는 바쁜데. 도윤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묶음을 이사들에게 직접 나눠줬습니다. 종이는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며 방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해외법인 M&어 명목 송금내역, 유령법인 정황, 결제 위조 가능성, 특수관계자 이익 제공. 이사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가족신탁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꺼냈습니다. 명예회장님은 의결권을 개인 욕심으로 쓰지 못하게 막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발생하면 대표 선임은 자동으로 보류됩니다. 세린의 미소가 깨졌습니다. 당신이 감히.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감히가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그 순간 해외법인 실무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대표님 아니 이사님들. 서도윤 선생님 계정으로 승인된 서류. 실제로는 선생님이 승인할 수 없는 시간대에 결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적? 그 정적 속에서 도윤은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결의하지 않으면 내일은 회사 전체가 공범이 됩니다. 표결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세린의 대표 권한 정지, 윤가람 직무 배제, 내부 감사 착수. 도윤은 표결 결과를 듣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겼다는 기쁨보다 정말 이렇게까지 와버렸구나라는 슬픔이 먼저였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습니다. 어른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며칠 뒤 세린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만 취하하면 돈은 돌려주겠습니다. 조용히 끝내죠. 도윤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고소했다는 말이 아이들 마음에
어떤 흉터로 남을지 두려웠죠. 그날 밤 도윤은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조금 복잡한 일을 하고 있다. 아이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아빠, 엄마랑 진짜 싸우는 거야? 도윤은 목이 메었습니다. 응. 근데 아빠는 너희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어른이 해야 할 일이 있어. 아이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빠, 나 아빠가 집에 있었던 거 창피한 적 없어. 오히려 고마웠어. 밥 챙겨주고 밤에 기다려주고 그게 진짜였잖아. 도윤은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참아왔던 자존심이 한마디로 풀렸거든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 진짜를 지키려면 거짓은 벌을 받아야지. 도윤은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정도면 덕질하고 말했고 어떤 이는 가정 망신이라며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배우는 싸움이었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참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르다는 걸.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혼란을 겪었지만 도윤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회의록을 읽고 결제선을 정리하고 직원들의 눈을 마주치며 인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집에 있던 남자가 이제는 회사의 중심에 서 있으니 사람들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 대표님, 저희 이제 숨 쉬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무서웠거든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왔네요. 그날 저녁 도윤은 아버지의 납골당에 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습니다.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빼앗기진 않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가 남긴 USB를 꺼내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짧은 음성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끝까지 버티면 너는 내 인생을 다시 찾는다. 도윤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배신은 삶을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사람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늦게 찾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 내 삶, 내 존엄. 도윤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구독으로 힘을 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